이종근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칼럼까지 하고 나면 좀 목이 걸걸해져가지고. 아, 예, 예. 오미자가. 예, 오미자 좀 마시면서. 오미자 하겠습니다.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난 윤 대통령이 뭐 장단점이,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아하, 일관성이 예. 있다, 흔들림이 네. 없다. 즉,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이 국정운영 타겟책은 그때 즉발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발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답답한 부분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보면 어떤, 이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즉발적으로 그걸 대응하고, 네네. 어떻게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런 수들이 안 보인다. 그래? 내가 내 길이 옳다 하면 쭉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면 그래요. 이제 예. 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좌파와의 어떤 전쟁 이런 데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지금 계속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 하고요. 국민의힘은 전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사실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건 걱정 많이 그때 했죠. 걱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이 과연 총선을 치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네네. 거거든요. 즉 인물들을 많이 수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도를 제대로 짤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세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회의가 그때 네. 보궐선거 이후에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 당이 종이는 아니구나,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네. 라는 믿음이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이뇨한에 대한 그 지지도가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호감도와 비호감도도 네. 비슷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그래도 비호감도도 꽤 높아요. 그거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는 그 태생적으로 미워하는 좌파들의 그 비호감도가 높다고 표현했을 때 네. 대개의 이재명도 굉장히 높고요, 비호감도가. 또 윤 대통령도 비교적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높죠. 애니미 완전히 적이니까요. 높은데 이뇨한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의 대중 친화력. 사실 정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문법이랄까요? 여의도 문법 같지 아니한, 그리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친숙한 서민들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얽혀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아직 기득권 있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호감도,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이 이뇨한이 그 최근 들어서 아주 그 특별한,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보다 호감도가 더 높은 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비해서 뭐 이재명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김기현이는 더 형편없군요. 네네네. 김기현 대표는 사실 비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당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상황들. 근데 그때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기현이 어제 그저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막 대놓고 윤심 마케팅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내가 3시간을 한다라는 그 말을 한순간 권위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권력이라는 건 대통령과 3시간을 통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주어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을 제대로 자기가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그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김형호 국회의장 시절에 김형호가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막 뭐 무슨 법안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 자기 그 의장실을 점거했을 때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요.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뭐 잠수를 해요. 한 사나흘.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느냐. 근데 이 지금 김기현도 하는 행태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당대표가 더군다나 지금 공천을 행사해야 되는 당대표잖아요. 그럼 거기서 공천을 탈락시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지역구 내려서 내 지역구 내려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어떤 사람을 지역구 의원을 너는 탈락이야, 컷오프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말 누구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처신을 이렇게 잘 못하면 피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건 그렇고 네. 우리 저 이뇨한 위원장이 네. 그 특강에서 뭐 아예 이준석이라고도 안 하고 준석이가 이러면서 뭐 준석이가 뭔 잘못이 있겠냐. 그저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지. 이렇게 해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마이뉴스가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파장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해프닝이지. 예, 이뇨한이 혁신위원장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쌓였잖아요. 네. 이준석에 대해서 그한 이뇨한이 보였던 입장 그리고 보수 지지층이 그것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을 엄청 욕을 했어요. 예. 아니 지금 혁신이 이준석 손잡는 게 혁신이냐? 이준석한테 고개 숙이는 게 혁신이냐?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 당에서 내쳤다는 한 사람들의 어쨌든 말을 듣겠다, 말을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자세들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영어로 뭐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하버드 내왔다고 잘난 척하면서 뭐 미스터 린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까지 또 그 자리에서 영어 잘하십니다라고 뭐 응대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돌아온 이후에도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간의 과정 그리고 끝내 이준석이 대구에 내려가고 뭐 당을 세운다고 하면서 뭐 한동훈에 대고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욕을 하면 내가 경쟁자로 봐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것 이게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손을 내민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예. 그래요. 그건 뭐 이 문제 뭐 크게 갈 일은 아니죠. 네. 자, 그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그 노인 폄하, 청년 폄하, 여성 폄하, 서민 폄하 뭐 더 나올 게 뭐 있나 모르겠네. 그렇죠.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이걸 폄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렇죠. 걔네 일상 화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정상인 것처럼 했죠. 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죠. 문제는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당이 원로도 있고 중진도 있고 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라는 이게 다시 복귀가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아무리 날뛰어도 뭐 그때 열린우리당이 뭐 108번 내가 날뛰어도 어쨌든 유인태 같은 사람 저는 뭐 단점도 있지만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은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당대표라는 사람이 기준에서 너무 이하예요. 모든 어떤 행태나 막말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말을 하더라도 이재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형수에 대해서 얘기한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바닥인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재명이한테 징계당한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겠어.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나를 징계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징계를 내릴 때 징계 내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해요. 최강욱 넌 잘못했어 이러지 않고 예,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빠진 그런 징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너는 어떤데 라고 되치기를 당할 그 위험 때문이거든요. 그래. 예. 알겠어요. 이게 저 험지 출마 얘기를 자꾸 하시네. 여기 이제 댓글에 울산 창원은 민노총이 지배하는 지역이라 경기도보다 당선되기도 힘든 험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말해야 이런 의견을 자꾸 한 분이 올리시는데, 예, 뭐 이런 댓글 의견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창원이 지금 지역구가 4개인가요? 네. 거기 성산이 좀 어려워요. 성산은 뭐 역대. 네, 성산이 어려운데 지금도 강기훈 의원이 거기 하고 있어요. 예. 어렵지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산은 그 중공업이 있는 그 동구인가 그쪽이 좀 어려워요. 예. 예. 나머지 지역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해야죠, 당연히. 예, 다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은 또 다릅니다. 예, 이를테면은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영남이라고 해도 이를테면은 부산의 강서 같은 데는 김도읍이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네. 또 경남 양산은 윤영석이 아니면 좀 어려워요. 네. 거긴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곳이니까. 그게 낙동강 벨트. 예, 낙동강 저쪽에서 벨트 사수하려고 쪽입니다. 하는. 또 사하에는 조경태가 아니면은 참 답이 없는 없죠. 지역이에요. 예,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예. 뭐 쉽지는 않지만 네. 어느 선거가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예. 않지만 예. 그래도 중진 용태를 통해서 네. 모양 좋게 네. 새로운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공천하면 예. 오히려 중진보다 더 힘을 더 탄력을 받아서 되는 곳들이 많다라고 이제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저처럼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서 슬로건화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중진 용태, 중진 용태, 험지 출마.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겁니다. 이게 우리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은 울산 남구요. 거기는 정말 누가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거긴 김기현이 안 되면 안 돼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인요한 얘기를 하다가 예. 원희룡하고 번개를 했어요. 예. 요즘 원희룡은 참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과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양천구 나왔을 때 양천구 3번 당선되고 뭐 소장파와였을 때 원희룡과 지금의 원희룡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뭐 개혁파 뭐 운운하면서 언론의 중심을 받았지만 뭔가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는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때도 능력이 보였지만 근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자기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일단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일관된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 당장 단단히더라도 네. 퀀텀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네.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돌파력이나 혹은 논리력 뭐 이런 부분들 또 정책 집행력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게 생겨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순발력. 그때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이슈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이해찬이 이건 이해찬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윤미향이가 무슨
그 요즘 저 좌파들이 전부 최강고식 되는 모양인데. 네네. 그렇지요. 이 윤미향이 정말 책은 개나 소나 다 내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말씀하세요. 윤미향이 저는 지능이 진짜 떨어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정말 지능이 떨어진다. 정적 판단도 아하. 그렇고요. 자,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네. 윤미향과 나비의 꿈 뭐 이런 이런 제목으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네네.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가 의수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이해찬을 동원을 합니다. 아하. 이해찬을 내가 언급을 하면 내가 이해찬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스토리는 이겁니다. 2020년도에 검찰이 이제 정대협과 관련돼서 그 이한부 할머니의 뭐 증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회계 자료의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때 고발도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 사건은 횡령범으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횡령. 자신이 그런 기부를 받아서 예. 자신의 뭐 딸을 유학 보내는 유학비라든지 혹은 그런 자신이 착복했던 그것도 상황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그렇죠.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 돈을 그렇습니다. 갖고 딴 데다 횡령을 해서 썼다 그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회계가 아주 투명하지 아니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해찬한테 또르르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대협 회계 자료를 갖고 내가 이렇게 사실 죄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당 대표였지. 예. 도와다오, 네. 나 좀 보호해다오. 어허. 그랬더니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뭐 표현을 하면. 야, 내가 운동하던 시절에 다 태웠는데 넌 그걸 왜 회계 자료를 갖고 있었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혀요.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찬이 확실히 뭔가 치매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 말이 이 윤미향 정도면 내가 한 말이 바깥으로 나가겠구나. 운동권의 어떤 적이잖아요. 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미향한테 이게 나가서 어떻게 돌아올까를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윤미향의 수준에 대한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운동권이잖아 하면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조직보위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르그의 보위 뭐 이런 네. 문서들 옛날 학생운동권 문건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시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게 있더군요. 검거에 대비해서 오르그 원들은 문건들을 소각하라. 그런데 예. 이해찬이도 좌파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소각해야 될 자료가 있었겠지. 예. 무슨 책방에서 책반 자료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네. 운동권의 그 핵심에서는 문건을 안 만들어요. 소각해야 될 문건 자체를 안 만들어. 다 머릿속으로 외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짧은 메모, 그것도 이제 자기만 아는 메모를 한 다음에 그때그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들이닥쳤을 때. 수사기관이 들이닥쳤을 때 뭐 자료를 못 채워가 이거는 저기 하부 조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가 이 메인에서 일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를테면은 70년대 80년대죠. 그 당시 좌파 운동의 리더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김근태였거든요. 네. 김근태는 늘 뭐 몇 번씩이나 잡혀가고 고문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근태 쪽에서 자료 나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철저해요. 예. 자료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랑 윤미향이가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저 얼치기 운동권 주변 변두리에 있던 얼치기 운동권들끼리 서로 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산업명예 백태웅 뭐 이런 정도의 안에서 그 진짜 브레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료가 안 남아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부 조직 정도 얼치기의 그 이해찬이 그걸 왜 소각하지 않았느냐라고 운동권의 어떤 정말 생리로 얘기했고 그러면 그게 야단친 거거든요. 야단친 거지. 운동권 너 임마 그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너 저기 어디 출신이야? 어느 파야? 참 내가 참 너 가르치는 거야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윤미향이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서 얘기했냐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순간 내가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아 내가 너무 든든하다. 아니 내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되니까 날 막아주는 벽이 이렇게 있구나 네. 라고 네. 생각이 들었다라고 만천하에 고백을 합니다. 즉 민주당이 시민단체 여성을 표방하거나 무슨 위안부 할머니를 표방하거나 평화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원들을 왜 데리고 왔는지 네. 왜 벽이 되어주는지에 대한 걸 자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 아 이게 종북 주사파들의 그 실체, 네. 그 민낯, 미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상황들이라고 저 보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이게 어쨌든 감춰야 될 것들이었어요. 운동권 입장에서. 그렇죠. 좌파,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도 예. 야 위장해야 돼. 예. 아직은 우리 시대가 예. 아직 안 왔어. 위장해야 돼. 그 위장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세력이 정권을 잡고 뭐 이렇게 뭘 다 해버려 가지고 이제 진짜 방만해졌어.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권들은 도광양해였는데 지금은 종북 굴기가 됐나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예. 이 자들의 이 실체를 국민들한테 잘 알려만 드리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신다, 선택하신다.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다 드러내잖아요. 알리기도 전에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세요. 2008년도 사건이 떠올라요. 제가 사실은 이 운동권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는 지금까지도 분노를 하는 민노총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게 바로 조직 보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이었는데 전교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여교사가 이제 그 전교조의 어떤 지시를 받고 숨겨줘요. 숨겨줬는데 이 여자의 집에서 은신처를 옮기다가 붙잡혀요. 그랬더니 이 여교사를 포함해서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민노총에서 종용을 해요. 너네가 그냥 알아서 했다. 마지막 애한테 그러니까 이 여교사한테 네가 그냥 알아서 저기를 한 거지. 누구 지시를 받고 이거 다 하지 말고 범죄 은닉 도피 혐의를 네가 뒤집었어. 그랬더니 그 회의에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참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할지 그러고 나왔는데 조직 강화 위원장이라는 그 민노총 간부가 따라 나오더니 내가 택시로 데려다 주겠다. 해놓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을 해요. 하려고 해요.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그걸 조직 위에 알렸더니 민노총과 정교조에 알렸더니 그다음부터 조직 보위론. 야 우리가 지금 저기랑 싸우고 있는데 보수랑 싸우고 있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면 흔들린다. 너는 이 사건을 덮어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요. 그때 조직 보위론을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요. 즉 지금 얘기했던 문건 소각과 이 여교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소각하고 또는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운동권의 생리를 사실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08년에 있었던 일. 예. 그래요. 일단 조직 보위론이 작동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 자르기 이런 것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조직을 보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때 조직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수령이거든. 그렇죠.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대가리 하나를 보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거든. 아니요, 얼마나 웃긴 게요. 예. 그때 한총련 의장 무슨 당시에 한총련 저 의식을 치를 때 한총련 의장을 경호대 사수대가 가마를 매갖고 단상에 다 가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의장님을 우리가 뭐 사수하자 뭐 하고 그게 보위론이거든요. 예, 마치 그 한총련 의장이 뭐라고? 예. 그냥 자기 학생 중에 하나였고 당시에 사실 대학교 옛날에 전대협 시절에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얼굴 마담이었다고 해요. 사실 운동권의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북한 그 수령론 보위론 이런 게 학생 운동권이나 혹은 운동권에 그대로 퍼져서 그렇습니다. 예, 주체 사상의 가장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뭐 이 사변, 이 주변적인 뭐 이런 거 갖고서 그냥 얼기설기 철학인 양 예, 마치. 오두막처럼 만들어 놓은 예, 건데 예. 이 사상 이념 체계에서 가장 핵심은 수령론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거꾸로 봐야 돼요. 수령 보위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막 이렇게 주체까지 무슨 예. 외교를 주체적으로 한다 뭐 이런 그렇지, 식의 그렇지. 예.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이념이 주체 사상이 처음이 아니고 네.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저 18세기부터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사회 유기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회 발전이 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하게 발전한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주장들이 네, 네. 그거를 차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도 유기체와 같이 대가리 머리가 죽으면 유기체도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머리는 사수해야 되는 예인 거예요. 팔다리는 잘라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머리만 살리면 이 되는. 머리를 전문 용어 주체 사상의 전문 용어로 수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체 사상의 수령론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8세기부터 이렇게 좀 허접하게 나왔던 몇 가지 그 주변적인 이런 아류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긁어 모아가지고서 어느 날 오두막을 하나 만들었어. 그 핵심에 수령 보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 그게 지금 2008년에 그런 사건에서도 이 보위론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예, 참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이 허접하지만 무서운 것. 자들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예.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주제는 우리 그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현, 장제원, 주호영, 권성동 등 이 이뇨한 위원장이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라고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대부분 예. 험지 출마 혹은 뭐 사퇴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 대구는 어쨌든 대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왜 이유는 뭐냐면 대구 네, 유권자들한테 이 여론조사를 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다른 네. 지역보다 훨씬 현재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그 신뢰도가 떨어져요. 바꿔야 된다라는 대답이 훨씬 많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뭐 몇 선 그러면 사실 지역구 활동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그 국회에 앉아갖고 아유 내가 몇 선을 했는데 뭐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4년마다 되풀이되지만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 그리고 이 당은 어쨌든 혁신을 해야 되고 뭔가 탈바꿈을 해야 되고 누군가 이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또 일부 그 중에서는 개국공신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 정권 들어서 뭘 어느 자리를 했냐 그게 아니라 그 캠프에서 가장 옆에 가까이 섰던 사람들은 아무런 득이 없어도 사실은 물러날 때 물러나줘야 돼요. 그게 바로 개국공신들의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거 뭐랄까요 처신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캠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섰을 때 딱 그 결심해야 된다. 세상 바뀌었을 때 난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이 그 길을 택해라. 김기현 대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비대위 그렇지만 언론들이 좀 굉장히 나쁜 게 그걸 섞어서 얘기해요. 비대위 만들어야 된다. 원희룡이 비대위원장 가야 된다. 근데 김기현이 거부한다. 아니요. 비대위는요, 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럼 흔들리잖아요.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근거가 확실히 있을 때 이 상태로는 안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저 당 지지율 괜찮아요. 비대위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리어 김기현이 공천권 제대로 행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해라. 내가 출마하지 않으니까 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잣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불출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내 지역구 사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비대위를 갈 확률이 더 많죠. 역으로. 장제원은 어떨 것 같아요?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정권의 이
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어요. 뭐 위원장을 시키든 뭘 하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물러나 줄 때 물러나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단거리만 생각하지 장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네. 좀 먼 장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도 생각할 때가 됐다. 네네 그렇습니다. 권성동이는요? 지역이 강원도고 그리고 지역이 강원도고 또 권선동은 그렇게 막 튀게 자기가 뭘 나선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원내대표하고 그때 한참 나왔지만 그런데 장제원과 권선동이 패키지로 묶여서 뭐 저 이준석의 뭐 그 공격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성동 역시 장제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장제원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성향의 문제. 주호영이 마지막으로. 주호영 선수는 나는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장점이 있죠. 신사적이고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 별로 없고 하지만 그러나 신사적이고 비호감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적극적으로 무슨 이슈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나를 정말 던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저는 용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도 또 저는 이렇게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자다 일어났다 후진국이 됐다 이재명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무슨 진짜 사범에 앞으로 그 전과로 이루어질 혐의 뭐 수십 가지가 있는 사람이 제일 당대표라고 지금 돼 있고 자다 일어나니까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거야말로 후진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 혐오 발언을 일삼고 또 자다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남미처럼 통계 조작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이 맞을 때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린 후진국이구나. 그럼 선진국으로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많은 그런 그 명제를 남겨준 이재명의 명언이었습니다. 예, 자다 일어나니까 선진국이 됐다. 그날이 되려면요. 자다 일어나니까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 있더라. 그러면 돼요. 네, 정답입니다. 또 자다 일어나니까 통계 조작국의 멍해를 벗었다는 건 자다 일어나니까 문재인이 감옥에 가 있더라.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자, 우리 모두 선진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종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